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아주 이상한 자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고 떠들게 합니다. 하나같이 대중을 자극적으로 이끄는 입들을 모아서 텔레비전 방송을 하니까 제작비도 적게 됩니다. 가뜩이나 적자 운영인데 방법도 없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놈들은 아주 줄을 섰습니다. 속칭 대학 교수, 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 군사평론가, 문화평론가 등 대중들에게는 전문가로 보여지게 그럴듯한 직함들이 나열됩니다. 튀어 보이려고 옷도 아주 색깔로 맞춰 있습니다. 이들 TV들의 사회교란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사회가 피폐해져 갑니다. 파울 요제프 게벨스라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상이었죠. 이 게벨스가 한국 사회 언론 지형에서 이제 전형적인 교범 텍스터가 됐습니다. 게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가공하고 이것을 끝없이 반복할 수 있는 자만이 여론을 휘어잡을 수 있다. 대중에게는 결코 두 가지 이상의 적을 제시하지 말라. 해설은 모호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목표가 뚜렷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독자의 모든 생각을 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다 괴벨스가 한 얘기들입니다. 복잡한 이념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매우 분명하고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 담아야 한다.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반복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낳는다. 분노와 정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나치 독일에서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나치 선전과 나치 미화를 책임졌던 인물인 히틀러의 최측근 괴벨스는 1945년 아돌프 히틀러가 죽은 후 하루 뒤인 포위된 벙커에서 아내와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동반자살합니다. 그 끝은 비극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김상수 님이 쓴 글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TV 현실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걸 바꿔야 하는데 정말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나라 나치의 언론 현실을 닮아가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천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들 몇 면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서 그야말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이 오늘 세월호 진상규명 이제 시작이다라는 칼럼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도 세월호 유족들의 천막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안산 합동 분향소에는 유족들이 남아있고 진도 팽목항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는 여전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세월호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선박 감독기관이 직무를 태만했고 해운사는 탐욕스러웠으며 선원들은 자기 목숨만 생각했고 해경은 구조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모든 게 밝혀진 게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을 버린 사건입니다. 그 실체와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정부 관련 부처는 적절히 대응을 했는지 등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부실 대처와 구조 실패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림으로써 비극의 재발을 막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비로소 세월호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런 막중한 역할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중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한낱 공허한 희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구성이 완료된 특별조사위 일부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17명의 특위위원 가운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의 위원은 하나같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위원 중에 한 명인 차기환이라는 변호사는 세월호 유가족 폐매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극우 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퍼나른 인물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된 불임 사건 담당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대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과거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자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친박 법조인입니다. 황전원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석동현 변호사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전력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맞서서 진상을 가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추천한 새누리당의 의도는 너무도 분명하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속셈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느냐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설 리 만무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협상에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내심 원하는 건 특별조사위가 지루한 공방 끝에 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그럴듯하게 출발했지만 목소리만 높이다 흐지부지된 숱한 국회 특위를 보아온 터라 단순한 기운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던 그런 인물들을 5명이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한 새누리당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서로 쌈박질하고 계속 딴지나 걸어서 진상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흐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새누리당 그렇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이충재 논설위원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처럼 수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국면마다 관여를 해 협상을 정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전력으로 보면 이번 조사에 청와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무선되고 무선 안 된다는 식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와 비리가 응축된 사건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런 부패의 고리, 이런 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 어느 날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침몰해서 비명에 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해결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한 단원고 희생자인 누나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불쌍하게 죽은 게 아닌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한 아이들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려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10대가 며칠 전 유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선처를 호소해 유가족들이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자 어머니와 함께 찾아왔지만 전혀 잘못했다는 표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분향소나 들러보라는 근유에 마지못해 들어갔다 온 이 학생은 수많은 아이들의 영정을 보고 펑펑 울며 참여했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잊었거나 지겹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안산의 분향소나 광화문 광장을 찾아가 수백 명의 아이들 얼굴을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세월호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국민의 부럽던 눈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시행아파트의 소프라노 77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의 호혜교님 그리고 가하연님 코드맨 꾸라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동구 방어동의 꽃바위님 서울 은평구 신사 2동의 전기절약 원전반대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출자금 납입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성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당산동 원빈님 순수 아로마님 대전 유성구에 사시네요. 순수 아로마님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 한솔 아파트의 양평동 꼼지랑님 그리고 이명박 구송님 인천 연수구 선악동의 지대로 74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인천 광역시 남동구의 산사여행님 경기도 오산시의 존머군님 전라북도 익산시의 문레이크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제 그 첫 출발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시면은 정말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아이들의 영정 앞에 세워두면 그런 얘기 못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에 또 한 분의 희생자가 있습니다. 홍가혜 씨죠. 이미 홍가혜 씨는 박근혜가 그 무죄를 입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IMPT가 정밀 분석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만 48시간이 지나기도 전인 4월 18일 오전 6시 17분 홍가혜라는 한 여성이 MBN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4월 23일 구속됐습니다. 홍가혜 씨의 인터뷰는 단 10여 분. 10여 분의 짧은 인터뷰 한 번에 홍가혜 씨는 20일간의 독방 생활을 포함해 3개월간 목포 교도소에 수감됐었고 1월 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월 9일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홍 씨는 다시 갇혀야 합니다.
IMPT는 홍가희 씨와의 인터뷰, 각종 세월호 참사 자료를 통해서 정말로 홍가희 씨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취재를 했습니다. 홍가희 씨의 해경 명예훼손 쟁점 첫 번째는 해경이 민간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쟁점은 민간 잠수사의 구조 활동을 왜 해경이 막고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입니다. 이 핵심을 알려면 4월 18일 오전 6시 17분 인터뷰 직전까지 해경이 과연 잠수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를 파악하면 됩니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4월 16일 오후 5시에 브리핑을 하면서 세월호 구조를 위해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구조단 178명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도 잠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저녁과 4월 17일 오전 0시에 촬영된 사진과 세월호 유족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상황을 보면 전혀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잠수부는 바다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오직 경비정이나 함정만이 세월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4월 16일 참사 당일 해경은 구조활동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해놓고 실제로는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음모론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구조를 못했던가. 말로는 구조한다고 얘기해놓고 밑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구조와 참사와 관련된 다른 증거들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4월 16일 참사 당일 해경이 전혀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잠수사 500여 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유가족과 대통령, 언론 앞에서 밝혔습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주장과 다르게 사고 해역을 방문하고 있었던 유가족들은 잠수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이 소식은 즉각 진도체육관에 있는 유가족에게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진도체육관에 있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라고 했고 남경필 의원은 통화를 통해 잠수부들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4월 17일에도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해양경찰청장은 500명을 투입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남경필이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전혀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홍가희 씨가 인터뷰를 하던 4월 18일 오전까지도 잠수 구조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왜 4월 16일 참사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인 4월 17일, 4월 18일까지 구조를 못했는가? 정말 미스터리 아닙니까? 홍가희 씨의 발언 중에서 시간만 때우고 가라 라고 했다는 해경의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간 잠수부들을 대했던 해경의 태도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했다는 증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색 현장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를 대표했던 황대영 특수구조봉사단장은 수색 초기에 자원봉사 민간 잠수사들이 아예 잠수에서 배제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특전사 출신 민간 잠수 윤보한 씨는 해경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구조 현장에 달려간 민간 잠수부들을 고의적으로 가뒀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윤 씨는 오후 6시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 체육관에 들어와서 해경과 해비에 두 차례에 걸쳐 침몰 현장에 도착했지만 두 번 다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16일 오후 2시쯤 특전사 출신 4명, 해병대 출신 6명 등 10명이 해경과 해비에 경비정을 타고 팽목항에서 출항했다. 침몰된 세월호로부터 2km 후방에 정박된 경비함에 갈아탔고 거기서 고무보트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고무보트는 오지 않았고 7시쯤 상황이 종료됐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참사가 일어났던 16일 오후 2시에 10명의 잠수사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은 고무보트가 와야 그 바로 세월호 쪽으로 가가지고 잠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무보트는 오지 않았고 무려 몇 시간이 지난 다음 저녁 7시쯤에 상황이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부터 민간 잠수부들을 수색에 배제했거나 사고 해역에 갔지만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하고 그저 배에서 대기만 했다는 사실들을 본다면 홍가희 씨의 인터뷰 속내는 현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만 때우라는 문장 자체를 그대로 보느냐, 실제 민간 잠수부들이 수색 작업에서 배제됐느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민간 잠수부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신속하게 수색 작업에 투입됐으면 아이들을 구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해경의 민간 잠수부 통제라는 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4월 17일 오후 민간 잠수부들과 완도 해경 278함의 교신 내용을 보면 해경은 민간 잠수부들에게 기름이나 부식은 물론이고 해경 합류조차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줄 것도 없고 그저 사고 현장을 둘러보며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색하라는 해경의 답변을 보노라면 그 누구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월 18일 오전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홍가혜 씨의 주장은 4월 17일 교신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4월 17일 교신 기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경비정인 27함에서 민간 잠수부와 해경 합류는 불가하고 자체 수색하라 라는 오더가 떨어집니다. 민간 잠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날씨도 매우 안 좋고 기름도 떨어져가고 부식도 떨어져가는데 우리는 어찌하나요? 그랬더니 그 278함에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것은 없고 사고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수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민간 잠수부들이 그 입수해서 아이들을 구하는 것 자체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솔직히 민간 잠수부들이 해경의 협조 없이 어떻게 입수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홍가혜 씨의 MBN 인터뷰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홍가혜 씨는 IMPT가 취재했을 때 자신의 인터뷰 내용은 진도 팽목항에서 있었던 얘기들의 진위 여부를 해경이 확인해달라는 의도였다고 밝힙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해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그런 의도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IMPT는 홍가혜 씨를 취재하면서 홍가혜의 발언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홍가혜 씨의 수사 과정 중 가장 이상한 점은 명예훼손 사건치고는 너무도 빠르게 5일 만에 홍 씨가 구속됐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사건 발생 3일 만인 4월 19일에 세월호 선원 전원은 11일 만인 4월 26일 구속됐습니다. 홍가혜 씨의 인터뷰 발언에 따른 구속이 세월호 선원들보다 더 빠르게 진행된 셈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홍 씨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활동 여부나 생존자 확인은 하지도 않고 홍 씨부터 수사했습니다. 이 미스테리 아닙니까? 아니 해경하고 민간 잠수부하고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 잠수사들이 입수하려고 갔더니 시간만 떼고 가라 라는 식으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 했다는 것은 결국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그 침몰된 세월호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가 밝혀낸다면 매우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홍가혜 씨는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딱 한 통의 전화는 받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론과 경찰은 계속 홍가혜 씨가 잠적했다고 보도합니다. 검찰은 홍가혜 씨가 거주지가 없고 직업이 없어 도저히 의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부산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액세서리를 판매했기 때문에 택배를 여러 차례 받아서 관리실에만 물어봤어도 홍가혜 씨의 거주 상황이나 직업 상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과연 홍가혜 씨의 인터뷰가 그 어떤 강력 사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과연 홍가혜 씨가 그 어떤 중범죄자들보다도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단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일이면 홍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녀는 해경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의 이유로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해경을 해체한다고까지 얘기한 마당에 도대체 그 해체된 해경이 명예훼손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조작업 실패라는 의미 속에는 홍가희 씨가 주장했던 민간과 정부의 구조협력 실패도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가희 씨의 인터뷰 내용이 100% 진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경과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가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검증하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홍가희 씨를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이른바 유명한 슬리번 판결에서 연방법원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서 악의적인 표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본다. 미국의 유명한 슬리번 판결입니다. 말하자면 공직자를 비판할 때는 공직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말로 명백하게 악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시민은 공직자를 비판하고 비난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해경이 도대체 뭔 낯짝을 가지고 홍가희 씨로부터 명예훼손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48시간이 즉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홍가희 씨는 생존자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수색 현장에서 들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경찰은 18일 오전 6시에 생존자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유언비어라며 홍 씨를 수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홍가희 씨가 정보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생존자는 없다. 그러니 민간 잠수부대로 수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야 유언비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홍가희라는 젊은 여성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10여 분의 인터뷰로 무려 3개월간 교도소 생활 그리고 이번 판결이 선고에 이어서 1년 6개월 구형에 이어서 판결이 실행으로 난다면 또다시 수감될 수 있을 겁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과연 홍가희 발언이 해체된 해경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대통령조차 포기한 해경의 명예를 왜 대한민국 검찰이 지켜줘야 하는지 우리는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상황을 기억하며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라고 IFPT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하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때 해경이 손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면 안 됐을까? 해경 도대체 왜 손을 놓고 있었던가? 사실상 국정원이 소유주라고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의 소유주라고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해라! 법정에서 가르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면 그래서 세월호 침몰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될 그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왜 초기에 그 골든타임을 흠하게 낭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 아까 이충재 논설위원도 얘기했지만요.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가의 책임 방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차가운 물속에서 비명에 갈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하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동부 강남 강동 서초 송파 서울 남동부 지역협의회 1월 신년에 공지합니다. 1월 15일 목요일 다음 주네요. 1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이고요. 장소는 논현동 벨비티아라. 닉네임 논현동 신사님의 업소라고 합니다. 업장이라고 합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요. 문의는 논현동 신사님 010-5497-5525 그리고 함영균 대표님 010-3553-1459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존머 군이라는 분이 오늘 조합원 가입하고 자동이체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존머 군 자동이체 신청까지 하셨네요. 저희 회사 인터넷망에 국민TV가 제한 사이트로 등록되어 방송도 홈페이지도 접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가입했다고 하네요. 게임이나 성인 사이트나 등록되는 제한 사이트에 국민TV가 등록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비단 저희 회사뿐 아닐 거라는 생각이 참 씁쓸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청취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거 진짜 뭐 취재해서 기사 써야 될 것 같네요. 아니 인터넷망에 국민TV를 제한 사이트로 등록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무슨 그 회사의 사주가 일베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입니까? 어쨌든 존모님 가입 감사드리고요. 휴대폰으로 다 들으면 됩니다. 뭐 그거 제한 사이트로 한다고 해서 못 들을 것 같습니까? 예. 어제 신문 보다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박관천 경쟁이 정인의 문구 파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이가 1위고 정윤회가 2위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경찰에서 결코 낮은 지위가 아닌 경정으로 있다가 청와대 파견 나간 사람입니다. 경찰에서 청와대 파견 갔다 오면은 무조건 승진하기 때문에 보통 엘리트들이 아니면은 청와대 파견 못 나갑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씨가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냐? 최순실이가 1등이고 정윤회가 2등이고 박근혜는 3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한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박근혜 열받을까 봐서 황당하다. 허위로 결론난 정윤회 동향 문건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쉴드를 쳤다고 하는데요. 아니 권력 서열이 최순실이가 1등이고 정윤회가 2등이고 박근혜가 3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그냥 안 한 거죠. 저는 박관천 말 믿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기록물이냐 찌라시냐 청와대 자가당착. 청와대 자가당착이죠.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가 예기치 않은 논란을 빚고 있다. 유출된 문건에 기업인들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포함돼 불법 사찰 논란이 일고 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찰이 문건 유출자들을 엮는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기소된 박관천 경정이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로 박지만 이지 회장 측에 건넨 문건 17건 중에는 기업과 관련된 문건 4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문건에는 특정 업체 사장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다른 업체 대표는 연예인과 동거한다는 등 사생활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기업인들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 비서실 관련 법령에는 비서실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 임원뿐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에 대해 비리 체포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기업인의 사생활까지 보고서에 담은 것은 불법 사찰이 아니냐는 지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들 문건은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주 군색합니다. 문건에 나온 기업 세 곳의 대표들이 모두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했다는 이야기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해명대로 이들이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했다면 당연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검찰은 찌라시성 첩보일 뿐이어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경정에게 적용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기록물 관리법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의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인의 사생활 내용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윤의 문건을 비롯해 유출된 문건 대다수가 검찰 말대로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인데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대통령 기록물 해당 여부 기준은 역대 정권의 기록물 관리 방식과도 어긋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친인척 비위 첩보 등 민감한 문건은 정쟁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은 모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무리 찌라시 수준이라도 박 대통령 친인척 비위 첩보조차 고스란히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지켜볼 겁니다. 과연 차기 정부에 넘길지 아니면 파기할지. 파기한다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징역 10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정말 개판인 청와대예요. 기업인들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에게 무슨 근거로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은 찌라시라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검찰. 정말 개판 5분 전인 박근혜 정권입니다. 개판 5분 전인 박근혜 검찰입니다. 정말 개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담배값이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니까 담배 한 값에 20개 들어있습니다. 한 가치에 200원에서 300원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흡연구역에서 돈이 없는 흡연자들, 특히 노인네들입니다. 담배를 구걸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가난한 노인들이 소일하는 서울 탁골공원 등지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까치담배 파는 곳도 여기저기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뜬금없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홍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전자담배 피면은 단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담배값 올릴 때 담배가 인체에 유해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값을 올린다고 나발을 떨었던 이 인간들이 이제는 담배 끊기 위해서 전담배 찾으면은 그걸 갖다가 단속하겠대요.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건 진짜 이 정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의 맛이 같습니다. 담배값을 올려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좌절되니까 이따위 행태를 하는 모양인데요. 진짜 공무원 아무리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들 천벌 받습니다. 예, 그 천벌 뭔지 아십니까?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